당신의 뇌 건강을 망치는 숨겨진 원인, 호흡과 자율신경.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숨이 차오르지 않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쁜 숨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운동과 마사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뇌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신경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 건강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작 자신의 호흡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치료 후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몇 가지 행동들이 실제로는 뇌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호흡과 자율신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호흡의 관계. 먼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땀을 흘리게 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 상태로 만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 우리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소화를 돕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밤에 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집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이 이 균형을 계속해서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불규칙한 생활 패턴, 잘못된 자세,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잘못된 운동과 마사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 우울, 소화 불량,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등 셀 수 없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즉, 여러분의 뇌가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지, 천천히 내쉬어야지 하면서 뇌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몸이 알아서 깊고 효율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구조와 등뼈의 중요성,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폐의 작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흡은 폐 혼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호흡은 폐와 갈비뼈, 등뼈,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 그리고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움직임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슴 안쪽 공간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폐가 들어갈 공간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면 폐 안의 압력이 낮아지고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납니다.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안쪽으로 모이면서 폐 안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뼈입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등뼈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비뼈는 뒤쪽에서 등뼈와 만나고 앞쪽에서는 가슴뼈와 만납니다. 그래서 등뼈의 배열 상태가 갈비뼈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갈비뼈의 움직임이 호흡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등뼈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면 갈비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충분히 벌어지고 내쉴 때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하지만 등뼈의 배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갈비뼈가 충분히 벌어지지 못하면 폐가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얕은 호흡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뼈의 배열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호흡이 0.1% 줄어들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1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호흡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8세 남성 환자 김철수 님이었는데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호흡 기능이 정상인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숨 쉬기가 힘드신 적 없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없는데요. 숨 쉬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호흡 능력이 너무 천천히 떨어져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후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살았다는 걸요. 이제는 숨이 깊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호흡 문제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등뼈 배열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원인, 그렇다면 등뼈의 배열은 왜 무너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과 골반의 문제. 우리 몸의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등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목뼈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집니다. 목뼈는 본래 앞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진 모양을 유지해야 하는데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일자로 펴지거나 심지어 뒤로 휘기도 합니다. 목뼈의 배열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상작용을 시작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갔으니 등은 뒤로 휘어지고 허리는 다시 앞으로 나가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뼈의 배열도 함께 무너집니다. 등뼈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결국 호흡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한쪽 골반이 올라가면 척추가 옆으로 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등뼈와 목뼈도 함께 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골반 틀어짐을 단순히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 문제와 골반 문제가 동시에 있을 때입니다.
위에서도 틀어지고 아래에서도 틀어지면 가운데 있는 등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등뼈의 배열이 점점 더 나빠지고 한번 무너진 배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2. 강한 마사지와 척추 자극 기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강한 마사지와 척추 자극 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나 등이 뭉쳤을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가십니다. 특히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는 마사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매우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척추를 정확한 위치에 잡아주고 적절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압력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이 섬세한 구조들이 손상됩니다.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척추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척추 마사지 기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사용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짧게 사용하다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사용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장시간 고강도로 사용하면 척추 배열이 불안정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감각을 둔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사라지지만 원인은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들이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특정 유형의 운동, 비대칭 및 과도한 중량 운동.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특정 유형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척추 건강과 호흡 기능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해로운 운동들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반복하는 운동, 대표적인 예가 골프와 테니스입니다. 골프 스윙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몸을 빕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스윙하고 왼손잡이는 그 반대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팔로만 라켓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반복되는 동작은 척추의 비대칭적인 부하를 만듭니다. 한쪽 근육은 과도하게 발달하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척추도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상당한 불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불균형은 등뼈의 배열을 무너뜨리고 결국 호흡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중량 운동, 특히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죠. 하지만 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만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립니다. 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굽어집니다. 이런 자세가 고착되면 갈비뼈가 제대로 벌어지지 못합니다. 가슴이 앞으로 나와 있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으면 갈비뼈의 움직임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척추에 실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척추 배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중량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도한 중량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척추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목과 골반의 문제, 강한 마사지와 척추 자극 기기, 그리고 특정 유형의 운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등뼈의 배열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호흡 능력이 0.1%씩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면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 능력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새로운 상태에 완전히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흡 저하가 뇌와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 호흡 능력이 떨어지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도 줄어듭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10%를 뇌가 사용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장기가 산소의 20%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산소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흡 능력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호흡과 자율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자율신경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신경과 진료를 하다 보면 매우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신경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높고 부교감신경이 낮은 패턴을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만난 일부 환자분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교감신경은 비정상적으로 낮고 부교감신경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감신경이 낮고 부교감신경이 높다면 매우 편안한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환자분들의 증상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율신경의 리듬 자체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교감신경이 적절히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부교감신경이 우세했습니다. 반대로 밤에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야 하는데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낮에 활력이 없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몸이 언제 활동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호흡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 호흡이 깊어지면서 자율신경의 리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숨이 깊게 들어오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호흡 문제는 단순히 숨 쉬기가 힘든 것을 넘어서 뇌 기능과 자율신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그때부터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숨쉬기가 힘들지 않다고 해서 호흡 기능이 정상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 적응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막힘과 악순환의 고리,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코막힘과 비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염이나 코막힘을 단순히 코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막힘의 핵심은 코 안쪽 점막의 부어오름입니다. 점막이 부으면 공기가 통과할 공간이 좁아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점막은 왜 부을까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점막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점막이 부어오르고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혈액순환은 무엇이 조절할까요?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면서 혈류량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혈관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코 점막처럼 섬세한 조직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코막힘의 연결 고리는 이렇습니다. 목과 척추 문제로 등뼈 배열이 무너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점막이 붓고
코가 막힙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코는 공기를 걸러주고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입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면서 기관지에 부담을 줍니다.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입으로 숨을 쉬면 호흡이 더 얕아집니다. 코로 숨을 쉴 때는 자연스럽게 배까지 숨이 들어가는 복식 호흡이 가능한데 입으로 숨을 쉬면 가슴으로만 숨을 쉬게 됩니다. 가슴 호흡은 얕고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양의 산소를 얻기 위해 더 빠르게 숨을 쉬어야 하고 이것은 또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척추 문제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얕은 호흡 때문에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코 막힘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고 입 호흡 때문에 호흡이 더 얕아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척추 배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결책 및 자기관리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한 마사지를 자주 받고 계신가요? 집에서 척추 마사지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시나요? 골프나 테니스를 열심히 하시나요?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위주로 운동하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척추 건강과 호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사지. 강한 마사지 대신 부드럽고 균형 잡힌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마사지를 받더라도 강한 압력보다는 적절한 강도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마사지 기기.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더라도 약한 강도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균형.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운동을 한다면 반대 방향 운동도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골프를 친다면 반대 방향으로도 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테니스를 한다면 약한 손으로도 가볍게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반대쪽도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같은 비중으로 로우 운동이나 풀업 같은 등 운동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무게를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마세요.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무게를 드는 것이 무거운 무게를 잘못된 자세로 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과 골반 관리.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부담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골반과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 확인.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숨을 쉬어 보세요. 가슴만 움직이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아야 깊은 호흡입니다. 피로 체크.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후에 극심한 졸음이 온다면 이것도 자율신경 리듬이 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예전보다 집중이 안 되거나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호흡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 변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자율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 제 척추 배열 상태는 어떤가요? 특히 등뼈와 갈비뼈의 정렬. 제 호흡 기능은 정상인가요?
폐활량 검사 결과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볼 수 있나요? 교감, 부교감 신경 균형, 목이나 골반에 틀어진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중에 바꿔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팁, 몸의 신호 인식하기. 어깨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스트레칭을, 숨이 얕아지면 깊게 숨 쉬기. 수면. 하루 7, 8시간 수면 확보, 자기 전 스마트폰 금지, 어둡고 시원한 환경 유지. 식단, 신선한 채소, 과일,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섭취 늘리기.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 줄이기.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전신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운동 추천. 스트레스 관리, 취미생활, 명상, 산책 등 자신만의 해소법 찾기. 가족과 친구의 지원, 건강 상태를 알리고 함께 건강한 습관 실천하기. 정기 검진, 1년에 한 번 전문의와 상담하여 척추, 호흡, 자율신경 상태 체크. 마무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누가 대신 몸을 관리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들은 서서히 진행되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화됩니다.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강한 마사지, 장시간의 척추 자극 기기 사용, 불균형한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척추를 망가뜨리고 호흡을 얕게 만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고 깊은 호흡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더 맑은 정신, 더 건강한 뇌, 더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것을 바꾸실 건가요?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건강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깊은 호흡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